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에게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음악가 김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다들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계시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너무 유명하고 또 여러 매체에서 수없이 소개되고 인용된 책이라 많이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벌써 2번은 읽어본 책이에요. 오늘 이제 3번째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뭐야, 왜 허무해? 왜 저런 고생을 한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2번째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나도 저렇게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인간이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한다는 건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잣대와 접근으로는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나도 죽기 전까지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그 당시에 더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버스를 타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피부로 체감하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혹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책을 보니까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제가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졌고 만들어야 하는 음악도 많아져서 다시 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문득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 이전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될까? 이전과 같은 관점으로 책을 보게 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책을 보게 될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에게 허무함을 알려주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인생인지 알려준 이 책. 자, 이제 3번째,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고 무엇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그럼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일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다를 가로질러 바라보았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둡고 깊은 물속의 프리즘과 앞쪽으로 뻗어있는 낚싯줄과 평온한 가운데 이상한 파도 모양을 볼 수 있었다. 구름은 이제 무역풍으로 높아졌고 그는 앞쪽을 바라보았는데 물 위의 하늘을 배경으로 자신들을 아로새겼다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아로새기고 있는 야생오리들의 비행이 보였고, 그는 바다 위에서는 누구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작은 조각배 안에서 육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을지에 대해 생각했고,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는 몇 달 동안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있는 달이었고, 태풍이 없는 때라면 태풍 있는 달의 날씨는 1년 중 최고인 것이다. 만약 태풍이 있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며칠 앞서 하늘의 징조를 알아본다. 바다에 나와 있다면 말이다. 그들이 그것을 해안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찾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육지에서 또한 구름의 모양으로 다르지 않을 게 틀림없다. 그렇지만 지금
태풍은 오고 있지 않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친근한 아이스크림 조각처럼 쌓인 하얀 뭉게구름을 보았고 더 위에는 높은 9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얕은 깃털 구름이 떠 있었다. 가벼운 브리사야, 그는 말했다. 너보다는 내게 더 좋은 날씨구나, 물고기야. 그의 왼손은 여전히 쥐가 나 있었지만 그것은 천천히 풀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쥐를 혐오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자신의 몸에 대한 배반이야. 식중독으로 다른 이들보다 먼저 설사가 나거나 토하는 일도 창피한 일이지만 쥐는 특히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창피한 일이지. 만약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나를 위해 이것을 문질러서 팔뚝부터 완화시켜 주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느슨해지겠지. 그때 그의 오른손이 낚싯줄의 당김이 달라진 것을 느꼈고 직전에 그는 물속에서 경사면이 바뀐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줄에 맞서 윗몸을 기울였고 왼손을 빠르고 세차게 허벅지에 대고 찰싹찰싹 때려대면서 줄이 천천히 위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녀석이 올라오고 있어. 그는 말했다. 어서, 소나, 제발, 어서. 낚싯줄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라왔고 대양의 표면이 배 앞쪽에서 붉어지더니 물고기가 나타났다. 면면이 모습을 드러낸 그것의 양옆에서 물이 마구 쏟아졌다. 그는 햇볕을 받아 밝게 빛났고 머리와 등은 짙은 자줏빛이었으며 햇볕을 받은 그의 양옆 줄무늬는 넓고 밝은 연보라빛을 띠었다. 녀석의 주둥이는 야구 배트처럼 길었고 양날 칼처럼 가늘었는데 물에서 몸 전체를 들어 올렸다가는 다이버처럼 부드럽게 다시 들어갔고 노인은 거대한 낙 같은 그것의 꼬리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낚싯줄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배보다 2피트는 더 길군. 노인이 말했다. 낚싯줄은 빠르면서도 꾸준하게 풀려나갔고 물고기는 당황하지 않았다. 노인은 당길 수 있는 한계치 내에서 두 손으로 낚싯줄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만약 일정한 압박으로 그 물고기를 늦출 수 없다면 물고기는 모든 낚싯줄을 끌고 가서는 그것을 끝장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굉장한 물고기니 납득시켜야만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녀석이 달아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과 그 자신의 힘을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녀석이라면 당장 모든 힘을 다해 뭔가 끝장날 때까지 달아났을 테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는 우리처럼 영리하지 않다. 비록 그들이 더 고결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노인은 굉장한 물고기를 많이 보아왔다. 1000파운드가 더 나가는 것들도 많이 봐왔고 살면서 그 크기의 고기를 2마리 잡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혼자 한 건 아니었다. 지금은 혼자로 육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껏 봐오고 지금껏 들어본 중에 가장 큰 물고기에 단단히 매달려 있는 중이었는데 그의 왼손은 여전히 오그라진 독수리의 발톱처럼 뻑뻑한 상태였다. 그래도 쥐는 풀리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분명히 쥐는 풀려서 내 오른손을 도울 게야. 형제나 마찬가지인 3가지가 있다면 물고기와 2손이지. 틀림없이 쥐는 풀릴 게야. 쥐가 난 상태로는 부당한 거니까. 물고기는 다시 늦어졌고 평소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녀석이 뛰어오른 이유가 궁금하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은 마치 자신이 얼마나 큰지를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처럼 뛰어올랐어. 어찌되었건 이제 알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녀석에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보여주었으면 좋겠군. 하지만 그때
녀석은 쥐가 난 내 손을 보게 될 테지. 녀석에게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내로 생각하게 해야 해. 실제 그렇게 될 테고 내가 물고기였으면 좋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단지 의지와 정보뿐인 내게 녀석은 모든 것을 가지고 맞서고 있으니 그는 가판에 기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엄습해오는 고통을 받아들였고 물고기는 꾸준히 헤엄쳤으며 배는 어두운 물을 천천히 가로질러 이동했다.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작은 파도가 일렁였고 정오들어 노인의 왼손은 쥐가 풀렸다. 내겐 나쁜 소식이구나 물고기야. 그는 말하곤 양 어깨를 덮고 있던 마대자루 위에 낚싯줄을 옮겼다. 그는 편안했지만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그는 결코 그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신앙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하고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번씩 외겠으며 만약 그를 잡게 된다면 코브레의 성모지를 성지순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즉 서약하겠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가끔 그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문을 기억할 수 없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는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며 빠르게 암송하곤 했다. 성모송은 주기도문보다 암송하기 쉽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은총이 충만하신 마리아시여, 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나이다. 여인 중에 복되시고 당신 태중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나이다. 성스러운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시여, 저희 죄인들을 위해 지금뿐만 아니라 저희들 죽음의 시간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다음 그는 덧붙였다. 복되신 성모님,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그가 훌륭하다 해도 말입니다. 기도원 암송으로 훨씬 기분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며 어쩌면 조금 더 심해져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물의 가판에 기대어 왼손 손가락을 움직였다. 태양은 이제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웠다. 곰을 넘어 던져둔 작은 낚싯줄에 미끼를 갈아 끼우는 게 좋겠어. 그는 말했다. 만약 물고기가 다음날 밤도 머물 작정이라면 나는 다시 먹을 게 필요할 테고 물은 병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여기서는 만세기 말고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군. 그렇지만 만약 그것을 충분히 신선한 채로 먹는다면 나쁘지만은 않을 거야. 오늘 밤 배전으로 날치가 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것들을 유인할 불을 가지고 있지 않군. 날치는 생으로 먹기에 완벽하고 그것을 토막낼 필요도 없지. 나는 이제 내 모든 힘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주님, 저는 그가 그렇게 크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그럼에도 저는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신의 위대함과 영광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말입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인내한다는 것을 보여줄 참이니까요. 나는 그 애에게 내가 이상한 늙은이라고 말했지. 그는 말했다. 지금이 그것을 입증해야만 할 때인 거야. 그가 입증했던 수천 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지금 그는 그것을 다시 입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매번 새로운 시간이었으며 결코 자신이 그것을 행했던 과거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이 잠들었으면 좋겠군. 그러면 나도 사자 꿈을 꾸면서 잠들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왜 사자가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걸까? 생각하지 말게, 늙은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가판에 기대 조용히 쉬면서 아무 생각도 않는 거야. 녀석은 일하고 있는 중이야. 자넨 가능한 조금만 일하면 되는 거고.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고 배는 여전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동쪽의 산들바람으로 이제 항력이 더해졌고 노인이 작은 파도를 부드럽게 타면서 등에 가로질러진 줄의 아픔은 한결 원활하고 부드러워졌다. 오후 한때 낚싯줄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단지 조금 높은 곳에서 수영을 계속했다. 태양은 노인의 왼쪽 팔과 어깨 그리고 등 위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물고기가 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한번 그것을 본 적이 있어서 물고기가 그곳에서 자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펼치고 크고 똑바로 선 꼬리로 어둠 속을 헤치며 헤엄치고 있는 것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 깊이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 건지 궁금하건 노인은 생각했다. 그의 눈은 거대하지만 말은 훨씬 작은 눈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지. 한때 나도 어둠 속에서도 꽤 잘 봤었지. 물론 절대적인 어둠 속은 아니지만 거의 고양이처럼 보았었지. 햇볕과 손가락의 한결같은 움직임은 이제 완벽하게 왼손에 났던 쥐를 풀리게 했고 그는 줄의 당김을 그 손에 좀 더 옮겨두기 시작했으며 줄이 주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등 근육을 움직였다. 만약 네가 지치지 않았다면 물고기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너도 틀림없이 매우 이상한 게다.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함을 느꼈고 곧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메이저리그를 생각했는데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가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이틀째로군. 내가 경기 결과를 모르는 것도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심지어 발 뒤꿈치 뼈 돌기의 고통에도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에 버금가야만 하는 거야. 뼈 돌기가 뭘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운 에스프엘라 데우에소.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않아. 싸움딱 발 뒤꿈치에 박차처럼 고통스러운 걸까?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한눈을 다시 두 눈을 모두 잃고도 싸우는 싸움닭처럼 싸움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는. 인간은 위대한 새들이나 짐승들에 비교해서 많지도 않아. 그럼에도 나는 차라리 저 바다 어둠 속 아래 있는 짐승이 되어보고 싶군. 상어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만약 상어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물고기에 열중할 거라고 믿습니까? 제가 이 일에 열중하는 것처럼 오래 말입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그러리라고, 오히려 더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고 강하니까요. 또한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뼈돌기가 그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을는지요. 모르겠소이다.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결코 뼈돌기를 알아본 적이 없으니 말이오. 해가짐에 따라 그는 자신에게 좀 더 자신감을 주기 위해 카사블랑카 선술집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가 선창가에서 가장 강했던 시엠푸에고스 출신의 거대한 흑인과 발씨름을 했던 그 시간을. 그들은 하루 낮과 밤을 테이블 위에 초크라인에 팔꿈치를 대고 팔뚝을 세우고 손을 단단히 잡은 채 보냈다. 서로는 상대의 손을 탁자 위로 눕히기 위해 했었다. 거기에는 많은 내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등 위로 불 밝힌 그 방을 드나들었으며 그는 흑인의 손과
팔과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첫 8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심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판을 4시간마다 바꾸었다. 피가 그와 흑인 손 둘 다의 손톱 밑에서 흘러나왔고 그들은 서로의 눈과 손과 팔뚝을 바라보았으며 내기꾼들은 그 방을 드나들거나 벽을 면한 높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벽은 밝은 청색으로 칠해 있었는데 나무로 되어 있었고 램프 불빛이 그것 뒤에 그들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흑인의 그림자는 거대했고 그것은 산들바람에 램프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 위에서 움직였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막상 읽어보니 이번에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책의 초반 부분이 잘 안 읽혀졌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데 이야기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해밍웨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이전에 내가 느꼈던 것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작가의 마음이 알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었을 때에는 작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이나 이유를 알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용이 재미있고 완독을 하면 바로 전달되는 의미들이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그냥 더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보이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책을 다 읽었다라는 감정에 스스로 뿌듯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관점으로 책을 읽는 기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삶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해밍웨이의 인생을 알아보면 지금 제가 느낀 감정에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저도 모르게 스스로 교정할 것 같아요. 때문에 작가에 대해선 알아보지 않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을 더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 책을 쓰기 전에 해밍웨이에게 긴 슬럼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간략히 저의 생각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노인은 해밍웨이 본인. 두 번째, 바다는 해밍웨이의 삶의 무대. 세 번째, 큰 물고기는 해밍웨이가 젊었을 때 쟁취한 성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상어는 해밍웨이의 성공을 시기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많은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면서 상어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그 상어들은 해밍웨이의 성공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나 해밍웨이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큰 물고기와의 사투 끝에 승리, 즉 성공을 얻었지만 그 성공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었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마리 상어들에게 공격당해 앙상한 뼈와 큰 머리만 가지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해밍웨이는 성공은 결국 사라질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밍웨이는 이 책을 쓰고 난 직후에도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작가 인생 끝물에 그냥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쓴 것이 아닐까요?
이 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사실 마지막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자화상. 세 번째 읽고 느낀 점은 이 책은 해밍웨이의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당시 해밍웨이가 이 책을 집필하기 전, 그 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랬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탄생과 동시에 큰 바다에 홀로 남겨져 그 안에서 온갖 경험과 지혜를 배운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알 수 없는 전지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운 좋게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종착지, 육지에 다다았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해밍웨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사실 터무니없더라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어보니 해밍웨이의 삶을 살짝 엿본 것 같은 느낌이고,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한 가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은 고백을 해보자면, 지금 제가 말한 느낀 점들은 저 스스로 많은 용기를 내서 전달드린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물론 명확한 답이 있는 것들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술 작품들은 내가 느낀 감정이 정답이던 아니던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술 작품을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잘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남들이 듣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요. 사실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데도 저 스스로 저에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위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널의 방향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자 였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 제가 책에 관련된 정보를 따로 찾아보고 그것들을 인용해서 적는 것들은 좀 차별성도 없는 것 같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기에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셨을 때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제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 만든 음악, 자화상,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저에게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음악가 김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다들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계시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너무 유명하고 또 여러 매체에서 수없이 소개되고 인용된 책이라 많이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벌써 2번은 읽어본 책이에요. 오늘 이제 3번째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뭐야, 왜 허무해, 왜 저런 고생을 한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 2번째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나도 저렇게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인간이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한다는 건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잣대와 접근으로는 논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나. 나도 죽기 전까지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그 당시에 더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버스를 타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피부로 체감하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혹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책을 보니까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제가 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졌고 만들어야 하는 음악도 많아져서 다시 좀 열심히 살다 보니까 문득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
이전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될까? 이전과 같은 관점으로 책을 보게 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책을 보게 될까?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에게 허무함을 알려주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인생인지 알려준 이 책. 자, 이제 세 번째,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고 무엇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그럼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일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바다를 가로질러 바라보았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둡고 깊은 물속의 프리즘과 앞쪽으로 뻗어있는 낚싯줄과 평온한 가운데 이상한 파도 모양을 볼 수 있었다. 구름은 이제 무역풍으로 높아졌고 그는 앞쪽을 바라보았는데 물 위의 하늘을 배경으로 자신들을 아로새겼다가 흐릿해졌다가 다시 아로새기고 있는 야생우리들의 비행이 보였고 그는 바다 위에서는 누구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작은 조각배 안에서 육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을지에 대해 생각했고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는 몇 달 동안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있는 달이었고 태풍이 없는 때라면 태풍 있는 달의 날씨는 1년 중 최고인 것이다. 만약 태풍이 있다면 사람들은 언제나 며칠 앞서 하늘의 징조를 알아본다. 바다에 나와 있다면 말이다. 그들이 그것을 해안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찾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육지에서 또한 구름의 모양으로 다르지 않을 게 틀림없다. 그렇지만 지금 태풍은 오고 있지 않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친근한 아이스크림 조각처럼 쌓인 하얀 뭉게구름을 보았고 더 위에는 높은 9월의 하늘을 배경으로 얕은 깃털 구름이 떠 있었다. 가벼운 브리사야, 그는 말했다. 너보다는 내게 더 좋은 날씨구나 물고기야. 그의 왼손은 여전히 쥐가 나 있었지만 그것은 천천히 불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쥐를 혐오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자신의 몸에 대한 배반이야. 식중독으로 다른 이들보다 먼저 설사가 나거나 토하는 일도 창피한 일이지만 쥐는 특히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창피한 일이지. 만약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나를 위해 이것을 문질러서 팔뚝부터 완화시켜 주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느슨해지겠지. 그때 그의 오른손이 낚싯줄의 당김이 달라진 것을 느꼈고 직전에 그는 물속에서 경사면이 바뀐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줄에 맞서 윗몸을 기울였고 왼손을 빠르고 세차게 허벅지에 대고 찰싹찰싹 때려대면서 줄이 천천히 위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녀석이 올라오고 있어. 그는 말했다. 어서, 소나, 제발, 어서. 낚싯줄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라왔고 대양의 표면이 배 앞쪽에서 붉어지더니 물고기가 나타났다. 면면이 모습을 드러낸 그것의 양옆에서 물이 마구 쏟아졌다. 그는 햇볕을 받아 밝게 빛났고 머리와 등은 짙은 자줏빛이었으며 햇볕을 받은 그의 양옆 줄무늬는 넓고 밝은 연보라빛을 띠었다. 녀석의 주둥이는 야구 배트처럼 길었고 양날 칼처럼 가늘었는데 물에서 몸 전체를 들어 올렸다가는 다이버처럼 부드럽게 다시 들어갔고 노인은 거대한 낙 같은 그것의 꼬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낚싯줄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배보다 잎비트는 더 길군. 노인이 말했다. 낚싯줄은 빠르면서도 꾸준하게 풀려나갔고 물고기는 당황하지 않았다. 노인은 당길 수 있는 한계치 내에서 두 손으로 낚싯줄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만약 일정한 압박으로 그 물고기를 늦출 수 없다면 물고기는 모든 낚싯줄을 끌고 가서는 그것을 끝장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녀석은 굉장한 물고기니 납득시켜야만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녀석이 달아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과 그 자신의 힘을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녀석이라면 당장 모든 힘을 다해 뭔가 끝장날 때까지 달아났을 테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는 우리처럼 영리하지 않다. 비록 그들이 더 고결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노인은 굉장한 물고기를 많이 보아왔다. 1000파운드가 더 나가는 것들도 많이 봐왔고 살면서 그 크기의 고기를 2마리 잡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혼자 한 건 아니었다. 지금은 혼자로 육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껏 봐오고 지금껏 들어본 중에 가장 큰 물고기에 단단히 매달려 있는 중이었는데 그의 왼손은 여전히 오그라진 독수리의 발톱처럼 뻑뻑한 상태였다. 그래도 쥐는 풀리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분명히 쥐는 풀려서 내 오른손을 도울 게야. 형제나 마찬가지인 3가지가 있다면 물고기와 두 손이지. 틀림없이 쥐는 풀릴 게야. 쥐가 난 상태로는 부당한 거니까. 물고기는 다시 늦어졌고 평소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다. 녀석이 뛰어오른 이유가 궁금하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은 마치 자신이 얼마나 큰지를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처럼 뛰어올랐어. 어찌되었건 이제 알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녀석에게 달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보여주었으면 좋겠군. 하지만 그때 녀석은 쥐가 난 내 손을 보게 될 테지. 녀석에게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내로 생각하게 해야 해. 실제 그렇게 될 테고 내가 물고기였으면 좋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단지 의지와 정보뿐인 내게 녀석은 모든 것을 가지고 맞서고 있으니 그는 가판에 기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엄습해오는 고통을 받아들였고 물고기는 꾸준히 헤엄쳤으며 배는 어두운 물을 천천히 가로질러 이동했다.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작은 파도가 일렁였고 정오들어 노인의 왼손은 쥐가 풀렸다. 내겐 나쁜 소식이구나 물고기야. 그는 말하곤 양 어깨를 덮고 있던 마대자루 위에 낚싯줄을 옮겼다. 그는 편안했지만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그는 결코 그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신앙심이 깊지는 않습니다 하고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이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10번씩 외겠으며 만약 그를 잡게 된다면 코브레의 성모지를 성지순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즉 서약하겠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가끔 그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문을 기억할 수 없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는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며 빠르게 암송하곤 했다. 성모송은 주기도문보다 암송하기 쉽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은총이 충만하신 마리아시여, 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나이다. 여인 중에 복되시고 당신 태중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나이다. 성스러운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시여, 저희 죄인들을 위해 지금뿐만 아니라 저희들 죽음의 시간에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다음 그는 덧붙였다. 복되신 성모님,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해 기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그가 훌륭하다 해도 말입니다. 기도 후 남성으로 훨씬 기분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며 어쩌면 조금 더 심해져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물의 가판에 기대어 왼손 손가락을 움직였다. 태양은 이제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웠다. 곰을 넘어 던져둔 작은 낚싯줄에 미끼를 갈아 끼우는 게 좋겠어. 그는 말했다. 만약 물고기가 다음날 밤도 머물 작정이라면 나는 다시 먹을 게 필요할 테고 물은 병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여기서는 만세기 말고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군. 그렇지만 만약 그것을 충분히 신선한 채로 먹는다면 나쁘지만은 않을 거야. 오늘 밤 배전으로 날치가 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것들을 유인할 불을 가지고 있지 않군. 날치는 생으로 먹기에 완벽하고 그것을 토막낼 필요도 없지. 나는 이제 내 모든 힘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 주님, 저는 그가 그렇게 크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그럼에도 저는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신의 위대함과 영광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말입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인내한다는 것을 보여줄 참이니까요. 나는 그 애에게 내가 이상한 늙은이라고 말했지. 그는 말했다. 지금이 그것을 입증해야만 할 때인 거야. 그가 입증했던 수천 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지금 그는 그것을 다시 입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매번 새로운 시간이었으며 결코 자신이 그것을 행했던 과거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이 잠들었으면 좋겠군. 그러면 나도 사자 꿈을 꾸면서 잠들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왜 사자가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걸까? 생각하지 말게, 늙은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가판에 기대 조용히 쉬면서 아무 생각도 않는 거야. 녀석은 일하고 있는 중이야. 자넨 가능한 조금만 일하면 되는 거고.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고 배는 여전히 느리지만 꾸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동쪽의 산들바람으로 이제 항력이 더해졌고 노인이 작은 파도를 부드럽게 타면서 등에 가로질러진 줄의 아픔은 한결 원활하고 부드러워졌다. 오후 한때 낚싯줄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단지 조금 높은 곳에서 수영을 계속했다. 태양은 노인의 왼쪽 팔과 어깨 그리고 등 위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물고기가 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한번 그것을 본 적이 있어서 물고기가 그곳에서 자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펼치고 크고 똑바로 선 꼬리로 어둠 속을 헤치며 헤엄치고 있는 것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 깊이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는 건지 궁금하건 노인은 생각했다. 그의 눈은 거대하지만 말은 훨씬 작은 눈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지. 한때 나도 어둠 속에서도 꽤 잘 봤었지. 물론 절대적인 어둠 속은 아니지만 거의 고양이처럼 보았었지. 햇볕과 손가락의 한결같은 움직임은 이제 완벽하게 왼손에 났던 쥐를 풀리게 했고 그는 줄의 당김을 그 손에 좀 더 옮겨두기 시작했으며 줄이 주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등 근육을 움직였다. 만약 네가 지치지 않았다면 물고기야,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너도 틀림없이 매우 이상한 개다.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함을 느꼈고 곧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 했었다. 그는 메이저리그를 생각했는데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가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이틀째로군.
내가 경기 결과를 모르는 것도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심지어 발 뒤꿈치 뼈 돌기의 고통에도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의 버금가야만 하는 거야. 뼈 돌기가 뭘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Un espuela de hueso.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않아. 싸움딱 발 뒤꿈치에 박차처럼 고통스러운 걸까?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한눈을, 다시 두 눈을 모두 잃고도 싸우는 싸움닭처럼 싸움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는. 인간은 위대한 새들이나 짐승들에 비교해서 많지도 않아. 그럼에도 나는 차라리 저 바다 어둠 속 아래에 있는 짐승이 되어보고 싶군. 상어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만약 상어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가 물고기에 열중할 거라고 믿습니까? 제가 이 일에 열중하는 것처럼 오래 말입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그러리라고, 오히려 더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고 강하니까요. 또한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뼈돌기가 그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을는지요. 모르겠소이다.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결코 뼈돌기를 알아본 적이 없으니 말이오. 해가 짐에 따라 그는 자신에게 좀 더 자신감을 주기 위해 카사블랑카 선술집에서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가 선창가에서 가장 강했던 시엠푸에고스 출신의 거대한 흑인과 발씨름을 했던 그 시간을. 그들은 하루 낮과 밤을 테이블 위에 조크라인에 팔꿈치를 대고 발톱을 세우고 손을 단단히 잡은 채 보냈다. 서로는 상대의 손을 탁자 위로 눕히기 위해 했었다. 거기에는 많은 내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등 위로 불 밝힌 그 방을 드나들었으며 그는 흑인의 손과 팔과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첫 8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심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판을 4시간마다 바꾸었다. 피가 그와 흑인 손 둘 다의 손톱 밑에서 흘러나왔고 그들은 서로의 눈과 손과 발뚝을 바라보았으며 내기꾼들은 그 방을 드나들거나 벽을 면한 높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벽은 밝은 청색으로 칠해 있었는데 나무로 되어 있었고 램프 불빛이 그것 뒤에 그들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흑인의 그림자는 거대했고 그것은 산들바람에 램프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 위에서 움직였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막상 읽어보니 이번에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책의 초반 부분이 잘 안 읽혀졌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데 이야기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해밍웨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이전에 내가 느꼈던 것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작가의 마음이 알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었을 때에는 작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이나 이유를 알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내용이 재미있고 완독을 하면 바로 전달되는 의미들이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그냥 더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보이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였었습니다.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책을 다 읽었다라는 감정에 스스로 뿌듯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관점으로 책을 읽는 기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삶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해밍웨이의 인생을 알아보면 지금 제가 느낀 감정에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저도 모르게 스스로 교정할 것 같아요. 때문에 작가에 대해선 알아보지 않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상상을 더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 책을 쓰기 전에 해밍웨이에게 긴 슬럼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간략히 저의 생각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노인은 해밍웨이 본인. 두 번째, 바다는 해밍웨이의 삶의 무대. 세 번째, 큰 물고기는 해밍웨이가 젊었을 때 쟁취한 성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상어는 해밍웨이의 성공을 시기한 사람들, 그리고 또는 많은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면서 상어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었잖아요. 그 상어들은 해밍웨이의 성공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나 해밍웨이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큰 물고기와의 사투 끝에 승리, 즉 성공을 얻었지만 그 성공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었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여러 마리 상어들에게 공격당해 앙상한 뼈와 큰 머리만 가지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해밍웨이는 성공은 결국 사라질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밍웨이는 이 책을 쓰고 난 직후에도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작가 인생 끝물에 그냥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담담하게 쓴 것이 아닐까요? 이 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사실 마지막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자화상. 세 번째 읽고 느낀 점은 이 책은 해밍웨이의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당시 해밍웨이가 이 책을 집필하기 그 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랬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탄생과 동시에 큰 바다에 홀로 남겨져 그 안에서 온갖 경험과 지혜를 배운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알 수 없는 전지자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운 좋게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종착지, 육지에 다다았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해밍웨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사실 터무니없더라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어보니 해밍웨이의 삶을 살짝 엿본 것 같은 느낌이고,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한 가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은 고백을 해보자면, 지금 제가 느낀 점들은 저 스스로 많은 용기를 내서 전달드린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물론 명확한 답이 있는 것들은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술 작품들은 내가 느낀 감정이 정답이든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술 작품을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잘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남들이 듣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요.
사실 전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데도 저 스스로 저에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위축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널의 방향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자 였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 제가 책에 관련된 정보를 따로 찾아보고 그것들을 인용해서 적는 것들은 좀 차별성도 없는 것 같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기에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셨을 때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제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고 만든 음악 자화상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